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한남동 언덕 위에서도 가장 높고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는 대양그룹의 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메말라 있었으며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한서윤은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고용인이 수십 명이나 상주하는 저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인 장숙자 여사는 굳이 며느리인 서윤에게 걸레질을 시키며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을 하루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는 듯했는데 서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계절과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가죽 장갑이 끼워져 있었는데 땀이 차고 답답할 법도 했지만 그녀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이 장갑을 벗은 적이 없었으며 그 기이한 고집은 시댁 식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거실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내리비추는 빛 아래서 서윤의 입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때 거실 입구에서 하이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장숙자 여사가 등장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표독스러움이 가득했고 바닥을 닦고 있는 서윤의 손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 단 눈빛을 보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매일 반복되어 온 일상과도 같은 풍경이었다. 장 여사는 서윤의 앞에 멈춰 서서 발끝으로 물이 담긴 양동이를 툭 걷어찼고 더러운 물이 튀어 서윤의 옷자락을 적셨지만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레를 다시 짜낼 뿐이었으며 이러한 그녀의 침묵은 장 여사의 화를 돋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장숙자 여사는 쯧하고 혀를 차며 서윤의 머리 위로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언제나 그녀의 출신 성분과 그 흉물스러운 장갑에 대한 비난이었다.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천한 것이 감히 대양그룹의 며느리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 장 여사는 못내 치욕스러웠던 것인데 그녀는 서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 앉으며 소리를 질렀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재수 없는 장갑 좀 벗어 던질 수 없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주변에 서 있던 고용인들조차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으나 서윤은 그저 조용히 일어나 젖은 옷을 털어내며 죄송하다는 짧은 말 한마디만을 남길 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감히 읽어내지 못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실 서윤에게 이런 모욕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했는데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지옥 같은 훈련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에 비하면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거 뒷세계에서 전설적인 해결사 수라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사랑했던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평범한 여자 한서윤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었다. 장갑 아래 감춰진 손등에는 조직의 상징인 붉은 달 문신과 끔찍한 화상 흉터가 남아있었고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평범한 삶은 끝장이었기에 그녀는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장갑만은 절대 벗을 수 없었으며 그저 묵묵히 견디는 것이 그녀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서윤의 남편이자 대한건설의 상무인 최민석이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한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아내인 서윤이 다가가 겉옷을 받아주려 하자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민석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고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듯 던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거실의 정막을 찢어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서윤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며 덤덤한 표정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최민석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당장 거기에 도장을 찍으라고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귀찮은 짐을 덜어내려는 안도감만이 묻어났다. 그는 서윤에게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며 너 같은 근본 없는 여자를 지난 3년간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말했고 옆에 앉아있던 장숙자 여사 또한 잘했다는 듯이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네가 필요 없어졌다고 말하며 이번에 정계의 거물인 김 의원 딸과 재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줘야겠다고 자신의 외도 계획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렸다. 서윤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예상대로 그 내용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 재산 분할 포기는 물론이고 이혼 후 대항그룹에 대한 어떤 발설도 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각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어길 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독소 조항들이 빼곡했다. 서윤은 서류를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이 조건으로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였는데 민석은 평소 순종적이기만 했던 아내가 말대꾸를 하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폭발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감히 누가 누구한테 조건을 따지냐며 서윤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는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좋게 말로 할 때 나가는 게 좋을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만약 순순히 사인하지 않으면 네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하는 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민석은 이미 사람을 시켜 네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합성 사진과 조작된 증거들을 다 만들어 놨다며 이걸 언론에 뿌리면 너는 한국 땅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비열하게 웃었다. 그것은 명백한 사회적 매장이었고 힘없는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서윤은 민석의 비열한 협박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인내심의 끈이었다. 그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지만 이들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쓰고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존엄성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당신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읊조렸는데 그 미소는 민석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지만 술기운과 오만함이 그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고 그는 더욱더 기고만장해져서 더 심한 폭언을 쏟아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민석은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올려붙이려 했으나 서윤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고개를 살짝 틀어 그 손길을 피했다. 허공을 가른 민석의 손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는 자신이 헛손질을 했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하여 옆에 있던 도자기 꽃병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날카로운 조각 하나가 서윤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혈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서윤은 뺨에 흐르는 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광분하는 민석과 비명을 지르는 장 여사를 응시할 뿐이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듯 무감각했다. 장숙자 여사는 꽃병이 깨지는 소리에 기겁하며 서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네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막아 꼈다며 소금을 뿌리라고 고용인들에게 악을 썼다. 민석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바닥에 던지고는 서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는데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용역업체를 불러서
너를 짐짝처럼 끌어내다 길바닥에 버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네가 다치더라도 그건 전적으로 네 책임이라며 끔찍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예고였으며 대양그룹의 후계자인 그에게 법 따위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오만함의 극치였다. 민석과 장 여사는 씩씩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넓은 거실에는 깨진 꽃병 조각들과 흩어진 이혼 서류 그리고 서윤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고용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서윤은 천천히 몸을 굽혀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파편 끝이 가죽 장갑 위를 꾹 누르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녀는 이 파편 하나만으로도 이 저택 안의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깨진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마음과 다르게 너무나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방이 아닌 창고처럼 쓰이는 작은 쪽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이 지난 3년간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식처였다. 좁은 침대 위에 걸터앉은 그녀는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 쥐며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켰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내일 닥쳐올 폭풍우를 생각하면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전설이라 불렸던 그녀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민석이 불러들인다는 그 용역 업체가 누구든 간에 그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회는 주었어. 최민석.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저택을 감싸고 있던 정적은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최민석은 서윤과 마주치기도 싫다는 듯 새벽같이 출근해버렸고 집 안에는 장숙자 여사와 서윤 그리고 눈치를 보는 고용인들만이 남아있었다.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를 했지만 그녀의 감각은 이미 극도로 예민해져서 저택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으며 10년 넘게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직감이 위험이 코앞까지 닥쳐왔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거친 굉음과 함께 열리며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줄지어 마당으로 들어왔고 타이어가 자갈을 지시기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평온했던 아침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차 문이 열리며 덩치가 산만하고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는데 그들의 행색은 누가 봐도 일반적인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전문적인 폭력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고 거침없이 저택 현관을 향해 걸어오며 마당에 놓인 화분들을 발로 차서 깨뜨리는 등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2층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장숙자 여사는 겁을 먹기는커녕 드디어 알터니가 빠지게 되었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이는 며느리가 당할 험한 꼴을 직접 보지는 않되 방관하겠다는 비겁한 침묵의 동조였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치자 값비싼 수입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공포에 질린 고용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방 구석으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얼굴에 길게 흉터가 나 있고 눈빛이 뱀처럼 교활해 보이는 사내였는데 그는 흑사파의 행동대장인 박 실장이라 불리는 자로 돈만 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껌을 짝짝 씹으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한서윤을 발견하고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박 실장은 서윤의 앞까지 다가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거들먹거리며 최 상무님께서 아주 골치 아픈 쓰레기가 하나 있다고 해서 치워주러 왔는데 생각보다 반반하게 생겨서 놀랐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이 착용하고 있는 검은 가죽 장갑을 보더니 쯧쯧쯧쯧 혀를 차며 집구석에서 무슨 닌자 흉내라도 내는 거냐고 조롱했고,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그 말에 맞춰 킬킬거리며 음담패설을 섞어가며 서윤을 모욕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박 실장을 올려다보며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니 당장 나가달라고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태도는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듯한 어조였다.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박 실장은 얼굴을 붉히며 손에 들고 있던 방망이로 유리 탁자를 내리쳐 산산조각 냈고 파편이 튀어 서윤의 발치에 떨어졌으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서윤이 살짝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하자 허공을 가른 손이 무안해졌고, 이에 격분한 그는 부하들에게 당장 집안을 뒤집어 엎고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사내들은 늑대떼처럼 달려들어 거실의 그림을 뜯어내고 장식장을 넘어뜨리며 값비싼 도자기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요란한 파괴 행위는 서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명백한 시위였다. 부하 몇 명이 서윤이 머물던 작은 쪽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옷가지와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들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짓밟으며 흙투성이로 만들었다. 그 중에는 서윤이 아끼던 낡은 일기장도 있었는데 한 조직원이 그것을 집어들어 내용을 읽으려 하자 서윤의 눈썹이 꿈틀하며 처음으로 감정의 동요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주시했는데, 지금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면 지난 3년간 지켜온 평범한 삶에 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무력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 실장은 서윤의 침묵을 무력함으로 오판하고 더 잔인하고 비열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품에서 카메라를 꺼내든 부하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렌즈 뚜껑을 열고 촬영 준비를 마쳤는데, 이것이 바로 최민석이 주문한 가짜 불륜 증거 조작의 시작이었다. 박 실장은 서윤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순순히 협조하면 몸이 상하는 일은 없을 테니 옷이나 좀 벗어보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연출할 그림은 돈 많은 사모님이 외로움을 못 이겨 낯선 남자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라며, 이 사진들이 인터넷에 뿌려지면 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니 반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협박했다. 서윤의 눈동자가 깊은 심연처럼 어두워지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살기가 아주 미세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감지할 수 없는 종류의 서늘함이었다. 그녀는 박 실장의 손을 뿌리치며 당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물러가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오직 확신에 찬 경고만이 담겨 있었지만, 흑사파 조직원들은 그 경고를 그저 겁에 질린 여자의 허세로 받아들이고 배를 잡고 웃어대며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웃음을 멈춘 박 실장은 표정을 굳히며 덩치 큰 부하 2명에게 서윤의 팔을 결박하라고 지시했고, 또 다른 부하 1명에게는 서윤의 위솥을 찢으라고 명령했다. 억센 소나귀가 서윤의 양팔을 붙잡아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땀 냄새가 진동하는 사내가 다가와 거친 손길로 서윤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대는 순간 저택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서윤은 더 이상 참는 것은 무의미하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단전에 기를 모았다. 사내의 손이 블라우스 깃을 잡아 뜯으려 하는 찰나 서윤의 몸이 기이한 각도로 비틀리며
그녀를 붙잡고 있던 두 사내의 악력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왔다. 순식간에 자유로워진 그녀의 왼손이 옷을 찢으려던 사내의 손목을 낚아채는 것과 동시에 반대쪽 방향으로 꺾어버렸는데 우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위에 있던 조직원들은 상황 파악이 안 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박 실장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뒷걸음질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서윤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명치를 가볍게 가격하여 기절시킨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유약한 가정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채였지만 그 손은 이제 살상무기나 다름없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당황한 박 실장은 뭣들 하고 있냐며 저 여자를 죽여서라도 잡으라고 악을 썼고 정신을 차린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무기를 휘두르며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서윤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지만 그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거실 장식장에 처박혔고 서윤은 곧바로 뒤에서 공격해오는 다른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차 무릎을 꿇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는데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거나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고도로 정제된 살인 기술이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내의 공격을 피하며 손목을 잡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 방망이를 공중에서 낚아채 역으로 상대의 복부를 가격하는 동작은 너무나 빨라서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였다. 거실은 순식간에 신음과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은 서윤의 옷자락 하나 스치지 못한 채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다. 박 실장은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는데 저 여자는 단순히 싸움을 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살인 기계처럼 훈련받은 전문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품속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세웠지만 감히 덤벼들 용기가 나지 않아 주춤거렸고 서윤은 쓰러진 사내들을 뒤로하고 천천히 박 실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박 실장의 귀에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크게 들려왔고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소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서윤은 넘어진 박 실장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한 싸움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평온했다. 박 실장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윤은 가차없이 그가 쥐고 있던 칼을 걷어차 멀리 날려버리고 구두굽으로 그의 손등을 지그시 밟았다. 의악하는 비명과 함께 박 실장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서윤은 허리를 숙여 그와 눈을 맞추며 누가 너희를 보냈는지 뻔하지만 직접 내 입으로 말하라고 싸늘하게 명령했다. 그때 현관 밖에서 또 다른 차량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훨씬 더 묵직하고 위압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박 실장은 고통 속에서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희망을 얻은 듯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제 너는 죽었다고 중얼거렸는데 우리 큰형님이 오셨으니 너 같은 년은 뼈도 못 추릴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서윤은 밟고 있던 발에 힘을 더 주어 그를 기절시키다시피 만든 뒤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 대신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새롭게 도착한 검은 세단에서 내린 인물은 흑사파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과거 뒷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마두칠이었고, 그는 수하들을 이끌고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부하들과 엉망이 된 거실을 보고도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의 눈은 오직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장갑 낀 손을 가볍게 털며 마두치를 정면으로 응시했고, 이제야 말이 통할 만한 상대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며 전투태세를 재정비했다. 검은색 롱코트를 휘날리며 거실로 들어선 마두칠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간을 압도하는 묵직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는 뒷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거물답게 피비린내 나는 살기를 온몸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질비하게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벌레 보듯 무심하게 훑어보고는 발치에 걸리는 야구 방망이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찼는데, 그 거친 동작 하나에도 평범한 사람은 오금이 저릴 만큼의 살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중앙에 홀로 서 있는 한서윤을 응시했는데, 예상과 달리 가냘픈 체구의 여자가 자신의 정예 부대원들을 모조리 박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두칠은 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인 뒤 깊게 빨아들였고 자욱한 연기를 내뱉으며 서윤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마두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윤과의 거리를 좁히며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솜씨가 쓸만하다고 칭찬 아닌 칭찬을 던졌는데, 그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어서 마치 쇠를 긁는 듯한 불쾌한 소리를 냈다. 그는 서윤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자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자신은 바닥에 누워있는 저런 애송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듯 코트 자락을 젖혀 허리춤에 찬 날카로운 사시미칼을 슬쩍 드러내 보였다. 그는 최 상무에게서 그냥 힘없는 가정주부라고 들었는데 이런 재주를 숨기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눈을 번들거렸지만 서윤은 그 혐오스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두칠에 대한 두려움은커녕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려는 듯한 권태로움마저 묻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발휘해왔는지 이 무지한 자들이 알 리가 없겠지만 더 이상의 소란은 원치 않았기에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심정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마두칠은 서윤의 충고를 자신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이고 얼굴을 붉히며 감히 누가 누구한테 훈계 지르냐고 소리를 질렀고 손에 들고 있던 시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서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분노한 마두칠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서윤은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는데, 마두칠의 주먹은 묵직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속도 면에서는 서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서윤은 그의 빈틈을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하려 했으나 마두칠 역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몸을 비틀어 치명타를 피하고 곧바로 반격을 가해왔는데, 그의 움직임은 투박하지만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련함이 있었다. 두 사람의 공방이 몇 차례 오가면서 거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숨죽여 지켜보던 고용인들은 혹여나 불똥이 튈까봐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마두칠은 몇 번의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품속에서 기어이 사시미칼을 뽑아들었는데, 은색 칼날이 샹들리의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는 이제 봐주지 않겠다며 너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칼을 현란하게 돌리며 서윤의 급소를 노리고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서윤은 간발의 차이로 칼끝을 피했지만
그녀의 옷소매가 살짝 찢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서윤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마두칠의 다음 공격을 피한 뒤 거리를 벌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양손에 끼워진 검은 가죽 장갑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지난 3년간 이 장갑은 그녀의 과거를 봉인하는 족쇄이자 평범한 한서윤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보호막이었지만 이제 그 보호막을 스스로 거둬내야만 이 상황을 끝낼 수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천천히 오른손으로 왼쪽 장갑의 손목 부분을 잡았고 팽팽한 가죽이 당겨지는 소리와 함께 장갑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두칠은 공격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는데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왼쪽 장갑이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자 드러난 서윤의 손등은 충격적이게도 하얀 피부 위에 붉은색 달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형상의 기괴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끔찍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라 뒷세계의 정점에 섰던 전설적인 살수수라의 상징이었으며 그 표식을 본 자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괴담이 돌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서윤은 이어서 오른쪽 장갑마저 벗어던졌고 양손에 선명하게 드러난 붉은 달과 흉터는 조명 아래서 더욱 붉고 요사스럽게 빛나며 보는 이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마두칠은 서윤의 손등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뻣뻣하게 굳혔고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뇌리에는 5년 전 비 내리는 항구에서 단신으로 거대 조직 하나를 괴멸시켰던 전설의 살수수라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는데 당시 그는 말단 조직원으로서 그 참극을 멀리서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있었다. 피로 물든 바다와 시체 더미 위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던 그 악마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정주부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마두칠의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졌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천하의 마두칠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모습을 본 그의 부하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그들 역시 본능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덮쳐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두칠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을 내뱉으려 애썼지만 공포가 성대를 마비시켜 쉰 소리만이 새어 나올 뿐이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듯 자세를 낮추고 서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서윤은 장갑이 벗겨진 맨손을 가볍게 쥐었다. 펴며 천천히 마두칠 앞으로 걸어갔는데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두칠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한서윤이 아니라 피와 죽음을 관장하는 수라로 돌아와 있었고 그녀의 주변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윤은 엎드려 떨고 있는 마두칠의 머리 위로 놨고 차가운 목소리를 내려꽂았는데 오랜만이구나 마두칠이라는 그 한마디는 마두칠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마두칠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의 눈에서는 공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2층 계단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민석과 장숙자 여사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두칠이 서윤을 잔인하게 짓밟아 주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그 흉악한 조폭 두목이 며느리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는 모습을 보자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혼란에 빠졌다. 민석은 저 멍청한 깡패놈이 왜 저러냐며 화를 냈지만 장 여사는 서윤의 손등에 있는
기이한 문신과 그녀가 뿜어내는 낯선 기운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아들의 옷소매를 잡으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여자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최민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단을 뛰어 내려오며 마두칠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돈을 줬으면 일을 해야지. 왜 거기서 절을 하고 있냐며 당장 일어나서 저 여자를 치우라고 닥달했다. 하지만 마두칠은 민석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윤에게 용서를 빌었고 오히려 시끄럽게 떠드는 민석을 향해 닥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르렁거렸다. 민석은 돈을 준 고용주인 자신에게 살기를 띠는 마두칠의 태도에 기겁하며 멈칫했고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서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석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마두칠만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당장 내 놈들을 데리고 이 집구석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마두칠은 감히 토를 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예,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며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부하들을 발로 차며 당장 일어나서 청소하지 않고 뭐 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흑사파 조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두목의 섯을 퍼런 불호령에 불이 나게 움직이며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기묘한 풍경으로 변했는데 흉악한 조폭들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깨진 도자기 파편을 치우고 넘어진 가구를 바로 세우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다리를 꼬고 앉아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맨손은 소파 팔걸이 위에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장숙자 여사와 최민석은 마치 유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서윤은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서윤은 마두칠을 손짓으로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뒤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외부로 발설하는 놈이 있으면 그땐 정말 내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두칠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입이 찢어져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의 눈에 들기 위해 최민석을 향해 살벌한 눈빛을 보내며 충성심을 과시하려 했다. 서윤은 그런 마두칠의 과잉 충성을 제지하며 아직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 있으라고 말했고 그녀의 시선은 이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남편 최민석에게로 천천히 옮겨갔다. 민석은 서윤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버렸는데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설고 두려운 타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석에게 다가갔고 민석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되자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서윤은 맨손으로 민석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전쟁이니 끝도 내가 낼 거야. 기대해도 좋아. 거실을 가득 메우던 피비린내와 폭력의 소음이 잦아들고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온함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한서윤은 그동안 시어머니인 장숙자 여사만이 독점해왔던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의 정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위엄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조금 전까지 그녀를 죽이려 들었던 흑사파의 조직원들이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과 핏자국을 닦아내고 있었고
그들의 동작은 궁이 든 신병들처럼 절도 있고 재빨랐다. 마두칠은 소파 옆에 부동자세로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부하들을 감시하며 혹여나 먼지 한 톨이라도 남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최민석과 장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바라볼 뿐이었다. 최민석은 도저히 이 상황을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아내라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뿜어내는 기운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윤을 집에서 쫓아내고 새로운 여자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저승사자 앞에 서 있는 죄인과도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나온 소리는 겁에 질린 쥐새끼의 찍찍거리는 소리처럼 미약했고, 그마저도 마두칠이 보낸 살벌한 눈빛에 가로막혀 다시 삼켜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깡패가 도리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 배신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마두칠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서윤을 보조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공포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는 과거 전설로만 전해지던 수라의 잔혹한 일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증인이었기 때문이다. 5년 전 인천항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단신으로 거대 마약 조직을 괴멸시키고 유유히 사라졌던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바로 눈앞의 여인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 재앙 그 자체였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수라가 맨손으로 사람의 뼈를 분리하고 춤을 추듯 생명을 거두어가던 모습을 먼발치에서 목격하고 며칠 밤낮을 악몽에 시달려야 했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설이 부활하여 자신의 코앞에 있다는 사실에 오금이 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그는 최민석이라는 멍청한 재벌, 이세놈 때문에 하마터면 자신의 조직 전체가 오늘 이곳에서 몰살당할 뻔했다는 생각에 치를 떨며 속으로 민석을 수백 번도 더 난도질했다. 서효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리며 우아하게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 손등에 새겨진 붉은 달 문신과 흉터가 찻잔의 하얀색과 대비되어 더욱 기괴하고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장숙자 여사를 바라보았고, 장 여사는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히익하고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려버렸는데, 평소에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노파만이 남아있었다.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부르며 지난 3년간 제가 타드린 커피가 입맛에 맞으셨냐고 물었는데,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과거의 모욕적인 대우를 상기시키는 서늘한 비수와도 같았다. 장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고, 서윤은 피식 웃으며 이제부터는 직접 타드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용히 덧붙였다. 민석은 이대로 분위기에 눌려 있다가는 정말로 끝장날 것 같다는 위기감에 용기를 쥐어짜내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다양그룹의 후계자라는 지위가 서윤에게 통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내 정체가 뭐든 간에 나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임원이고 너는 내 법적인 아내일 뿐이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네가 불리할 것이라고 횡설수설 떠들어댔다. 그는 폭력은 야만적인 짓이며 법대로 해결하자고 말했지만, 그 말은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도 공허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렸고 마두칠조차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민석은 서윤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 것을 보니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돈을 원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이 깡패들을 데리고 꺼지라고 소리쳤다. 서효인은 민석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찻잔을 내려놓고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민석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멸조차 아까운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민석의 신경을 긁어놓았다. 서윤은 입을 열어 대한건설이 추진 중인 한남동 재개발 사업의 이중 장부와 김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 자금 리스트,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을 줄줄이 읊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극비사항인 범죄 사실들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언급되자 민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사색이 되었다. 민석은 마치 귀신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고 더듬거렸는데, 그는 서윤이 집안일이나 하는 무식한 여자인 줄 알았지 자신의 서재와 금고를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앞에서 중요 통화를 하고 서류를 아무렇게나 방치할 때 나는 그저 듣고 보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청소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고, 복사해둔 장부와 녹음 파일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며 만약 내 신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검찰과 언론에 공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대한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 스위치를 서윤이 쥐고 있다는 선언이었으며, 민석과 장 여사는 그제야 자신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장숙자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하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민석은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서윤은 그들의 절망을 즐기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돈 따위가 아니라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와 진정한 참회뿐이라고 못 박았다. 그때 마두칠이 눈치 빠르게 서윤의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히며 형님 이놈들을 지금 당장 처리할까요? 하고 물었는데 그의 손은 이미 주머니 속의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두칠은 서윤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민석의 목이라도 당장 베어 바칠 기세였으나 서윤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그렇게 쉽게 죽여주면 재미가 없다며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꼴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마두칠에게 너희는 당분간 이 집을 지키며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명령했고, 마두칠은 군말 없이 복명복창하며 부하들을 저택 곳곳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감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민석에게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처럼 엄숙했다. 민석은 도망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공포에 떨며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작은 어깨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킬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윤은 민석과 장 여사를 안방에 감금하듯 몰아넣고 문 밖에는 흑사파 조직원들을 세워 감시하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외부와 연락하거나 도망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방 안에 갇힌 민석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거렸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하나, 무력으로 서윤을 제압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서윤이 가진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그녀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국제적인 청부 살인 조직인 붉은 전갈에게 의뢰하여
오늘 밤 안으로 이 저택을 피바다로 만들고 서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기이한 정막에 휩싸였고 복되는 조직원들의 발소리만이 간간히 울려 퍼졌는데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하듯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민석이 순순히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감각은 거미줄처럼 저택 전체로 뻗어나가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 감지하고 있었고 다가오는 위협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고 있었다. 마두칠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형님 놈들이 조용히 있는 게 영 찜찜합니다라고 보고하자 서윤은 천천히 눈을 뜨며 쥐새끼가 덫에 걸렸으니 곧 발버둥 칠 것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혜은의 핸드폰 진동이 정적을 깼고 화면에는 한성민의 이름이 아닌 병원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성민이 보낸 신호임을 혜은은 직감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며 테라스 구석으로 갔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성민의 비서가 싸늘한 목소리로 내일 새벽까지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머니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다. 혜은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억울함과 분노를 참아내며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며 도진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고 그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고독하고 쓸쓸해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도진은 혜은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묻지 않았다. 그는 혜은이 준비가 되면 언젠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불안한 예감은 지울 수 없었다. 차가 혜은의 집 근처 골목에 도착하자 혜은은 도진에게 인사를 하고 내리려 했으나 도진이 그녀의 손목을 잡아 세웠다. 도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지만 혜은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차에서 내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혜은의 뒷모습을 보며 도진은 알 수 없는 상실감에 휩싸였다. 혜은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고 밤새도록 울며 고민을 거듭했다. 그녀에게 도진은 은인이자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준 남자였지만 어머니는 그녀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혜은은 새벽 3시가 되자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집을 나섰고 그녀의 발걸음은 아름그룹 본사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이 도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임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파는 악녀가 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1층 거실에서는 한서윤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새로 바깥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이 단순히 겁을 먹고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 조용해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고 그 믿는 구석이 외부의 무력 개입이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게 추론해냈다. 서윤은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마두칠을 향해 나지막하게 불을 끄라고 지시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마두칠은 이유도 묻지 못한 채 황급히 배전반으로 달려가 저택의 메인 전원을 차단해버렸다. 순식간에 거대한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사물의 윤곽을 간신히 비추는 기묘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한 흑사파 조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서윤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일갈하며 모두 입을 다물고 지정된 위치로 흩어지라고 명령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을 타고 흘러 마치 유령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그녀는 조직원들에게 무기를 들고 문과 창문 곁에 매복하되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고 적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덧붙였다. 마두칠은 서윤의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배치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어둠 속에 녹아든 서윤의 기척이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넓은 저택을 자신의 사냥터로 만들고 있었고 흑사파 조직원들을 적을 교란하기 위한 미끼이자 방패로 활용하려는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저택 외부의 정원 숲속에서는 붉은 정갈의 리더인 독사가 이끄는 용병팀과 부패한 경찰서장인 박 서장이 이끄는 사복 형사들이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최민석으로부터 저항 세력이 단순한 동네 깡패 수준이라는 정보를 받고 방심하고 있었다. 독사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저택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는데 불이 꺼진 저택은 마치 겁에 질린 쥐새끼가 숨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는 손쉽게 일을 처리하고 장음을 챙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박 서장 역시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최 상무가 챙겨줄 두둑한 뒷돈으로 은퇴 후에 해외 골프 여행이나 다녀올 계획을 세우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을 들여놓으려는 곳이 사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굴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경계심 없이 대문을 넘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청각에 집중하며 젖은 낙엽을 밟는 미세한 발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를 통해 적들의 숫자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12명, 아니 13명. 그중 절반은 훈련받은 용병이고 나머지는 어설픈 경찰들이라는 것까지 걸음걸이의 무게감과 리듬을 통해 구분해낸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가느다란 낚싯줄과 작은 종들을 꺼내 거실 입구와 복도 곳곳에 능숙한 솜씨로 설치했는데 이것은 적들의 위치를 알리는 경보기이자 그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었다. 서윤은 과거 수라 시절에 즐겨 사용하던 게릴라 전술을 이 화려한 현대식 저택에 적용하여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기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독사의 신호에 따라 용병들이 저택의 현관과 뒷문을 동시에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자 와장창 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찢어 놓았고 이를 신호탄으로 저택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야간 투시경을 쓴 용병들은 거침없이 내부로 들어와 총구를 겨누며 전진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거실과 기분 나쁜 정적뿐이었고 예상했던 깡패들의 저항은 전혀 없었다. 선두에 선 용병이 거실 중앙으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낚싯줄에 발이 걸렸고 딸랑거리는 맑은 종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며 적들의 위치가 노출되었다. 그 순간 서윤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단검을 투척했고 억하는 비명과 함께 선두 용병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용병들이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상태였고 총탄은 애꿎은 벽과 가구들만 박살낼 뿐이었다. 총소리에 놀란 2층 방 안의 최민석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비명을 질렀고 장숙자 여사는 기절초풍하여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불러들인 폭력이 자신들을 향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민석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문을 빼꼼히 열어보려 했으나 복도를 지키고 있던 흑사파 조직원이 거칠게 문을 걷어차며 들어가 있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다시 방구석에 처박혀야 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들이 충돌하는 전쟁터 한복판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다. 서윤은 혼란에 빠진 적들을 비웃으며 2층 난간으로 소리 없이 이동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볍고 날렵하여 야간 투시경으로도 포착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고
거실 한가운데로 던졌는데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며 용병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 버렸다. 야간 투시경은 연기 속에서는 무용지물이었기에 용병들은 당황하여 투시경을 벗어 던졌지만 이미 어둠에 익숙해진 서윤에게 그들은 눈먼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녀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며 맨손 격투술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는데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연기 속에서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후방에서 진입하던 박 서장과 형사들은 앞서 들어간 용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겁을 먹어 진입을 주저했는데 그들은 돈을 벌러 왔지 목숨을 걸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박 서장은 무정의에 대고 상황 보고를 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치직거리는 잡음과 부하들의 고통스러운 신음뿐이었고 그제야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철수 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뒤에서 나타난 마두칠과 흑사파 조직원들이 퇴로를 막아서며 야구 방망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고 있었고 박 서장은 앞뒤가 막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다. 마두칠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경찰 나리들이 밤손님 노릇을 하다니 세상 말세라며 낄낄거렸다. 서효인은 연기 속에서 혼란에 빠진 용병 대장을 찾아내어 그의 뒤를 잡았는데 독사는 본능적으로 칼을 휘둘러 방역했지만 서윤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리더가 쓰러지자 남은 용병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우왕좌왕했고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급소를 가격하여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녀는 쓰러진 용병들의 무정의를 집어들어 박 서장이 들을 수 있도록 채널을 맞춘 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를 날렸다. 지금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비리 장부가 담긴 파일이 전 언론사에 전송될 것이며 너희는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관의 목소리처럼 서늘했다. 박 서장은 서윤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살기에 압도되어 다리에 힘이 풀렸고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부하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흑사파 조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경찰들을 포박하기 시작했다. 2층에서 총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지자 최민석은 이제야 붉은 정갈이 상황을 정리했다고 착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서윤아, 이제 알겠냐? 이게 바로 돈의 힘이다. 썩 꺼져라. 그러나 연기가 서서히 거치고 드러난 거실의 풍경은 민석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는데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자신이 고용한 용병들이었고 그들 위에 군림하듯 서 있는 것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한서윤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2층 난간에 서 있는 민석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경멸을 넘어선 연민마저 담고 있어 민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무정이를 바닥에 던져 박살내며 민석을 향해 말했다. 돈으로 산 힘은 결국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는 법이지.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최민석. 그 말은 민석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석은 다리가 풀려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는데 그의 머릿속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앞의 참혹한 광경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권력과 돈이 서윤이라는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서윤은 흑사파 조직원들에게 포박된 경찰들과 기절한 용병들을 한 곳에 모아두라고 지시한 뒤 천천히 계단을 올라 민석에게 다가갔다. 또각또각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민석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처럼 들렸고
그는 뒷걸음질치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서윤은 민석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와 연루된 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며 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일갈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부패한 박 서장이 부른 지원군이 아니라 서윤이 미리 연락해둔 정의로운 검사와 광역수사대의 출동을 알리는 소리였다. 서윤은 이제야 진정한 청소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며 민석을 끌고 1층으로 내려갔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며 적막했던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는 순식간에 요란한 소음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는데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 불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번갈아 비치며 아수라장이 된 집안 내부를 기괴한 클럽 조명처럼 비추고 있었다. 한서윤에게 멱살이 잡혀 1층으로 끌려 내려온 최민석은 바닥에 널브러진 용병들과 포박된 부패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철옹성이라 믿었던 이 저택이 단 한 명의 여자에 의해 무참히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화약 냄새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구석에 몰린 장숙자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고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우아한 기품은 바닥에 떨어진 깨진 도자기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포박된 채 바닥에 뒹굴고 있던 박 서장은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희망을 걸고 몸을 꿈틀거리며 소리를 질러댔는데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지원을 온 것이라 착각하고 기세등등하게 서윤을 향해 악담을 퍼부었다. 그는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따위 짓을 벌이느냐며 당장 이것을 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죄로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서윤은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깨진 유리 탁자 위에 걸터앉아 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미 도착한 이들이 박 서장의 구원투수가 아니라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들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발악이 그저 죽어가는 짐승의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흑사파 마두칠은 박 서장의 뒤통수를 거칠게 때리며 닥치라고 윽박질렀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멍청한 경찰 나리 때문에 우리까지 엮이게 생겼다며 투덜거렸다. 최민석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소파 밑에 떨어진 검은색 물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아까 서윤에게 제압당한 용병 대장 독사가 놓친 권총이었다. 민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여자를 죽여버리는 것뿐이라는 광기 어린 생각이 그의 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창밖을 보느라 방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네발짐승처럼 바닥을 기어서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으며 손끝에 차가운 금속에 감촉이 닿자 전율과 함께 비틀린 용기가 솟구쳐 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쥔 민석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서윤의 등 뒤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죽어버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갑작스러운 민석의 돌발 행동에 마두칠과 흑사파 조직원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장숙자 여사는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멈췄지만 정작 총구가 겨눠진 당사자인 서윤은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조소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총을 든 민석을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총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쏠 수 있으면 쏴보라고 나지막이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단호해서 민석의 손을 더욱 심하게 떨리게 만들었다. 민석은 방아쇠에 걸린 검지에 힘을 주려 했지만 서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다. 서윤은 천천히 민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이 다가오는 듯한 공포를 선사했고 민석은 뒷걸음질 치며 오지 말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부짖으며 내가 너를 거두어주지 않았다면 너는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텐데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억지를 부렸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다가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내게 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모욕이었고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는 이제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갈 시간이라며 손을 뻗어 민석이 들고 있는 총열을 움켜쥐었는데 민석은 공포에 질려 방아쇠를 당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윤은 민석의 손에서 권총을 너무나도 손쉽게 빼앗아 탄창을 분리하고 바닥에 던져버렸는데 민석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서윤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저택의 육중한 현관문이 박살나며 검은색 제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와 정장 차림의 검찰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선두에는 서윤이 미리 연락해둔 서울중앙지검의 강준혁 검사가 서 있었는데 그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로 대한그룹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끈질긴 사냥개였다. 특공대원들은 순식간에 거실을 장악하고 흑사파 조직원들과 부패 경찰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전원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했고 저항 의지를 상실한 그들은 순순히 지시에 따랐다. 강 검사는 난장판이 된 것일 풍경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용병들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냉정을 되찾고 서윤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다.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 검색에 인사를 건넸고 품속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대한그룹의 이중장부와 불법 비자금 내역 그리고 최민석이 청부 살인을 의뢰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 검사는 증거물을 받아들며 정의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어서 고맙다고 말했고 서윤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 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사관들이 최민석과 박 서장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박 서장은 억울하다며 강 검색에 선배님 저 좀 봐주십시오라고 애원했지만 강 검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외면했다. 최민석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현실을 부정하며 나는 대한그룹의 후계자다. 내 변호사를 불러오라며 난동을 부렸지만 수사관들은 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다. 장숙자 여사 역시 공범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에게 저주를 퍼붓다가 결국 실신하여 여경들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실려 나갔다. 한때 대한민국 상류층의 정점에 서 있던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저택 밖으로 끌려 나온 최민석과 장 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였는데 서윤은 검찰에 제보함과 동시에 언론새도 정보를 흘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해 놓았던 것이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부 살인을 사주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쏟아지는 플래시 불빛에 눈이 먼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호송채 올랐다. 이 모든 광경은 실시간으로 뉴스 속보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대한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국민들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의 분노를 금치 못했다. 마두칠과 흑사파 조직원들 역시
줄줄이 굴비역기들은 연행되었는데 마두칠은 호송체 오르기 전 서윤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전설적인 수라와 함께 싸웠다는 사실에 일말의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고 서윤이 약속대로 자신들의 형량을 참작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서윤은 그에게 짧은 눈인사를 보내며 약속은 지키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고 마두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 안으로 사라졌다. 이제 저택 안에는 수사관들과 감식반원들 그리고 홀로 남은 서윤만이 존재했는데 북적거리던 소란이 지나간 뒤 찾아온 정적은 묘하게도 그녀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강 검사는 서윤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 신변 보호를 제안하며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서윤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이름과 과거를 떳떳하게 마주하고 살아가겠다고 말했고 강 검사는 그녀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악수를 청했고 서윤은 장갑을 벗은 맨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는데 그 맞잡은 손은 그녀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첫 번째 접점이 되었다. 강 검사는 현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연락하겠다며 부하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고 서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서윤은 엉망이 된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곳은 그녀에게 지옥이자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되찾은 전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호화로운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내려놓고 사진 속에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최민석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액자 뒤를 열어 자신의 사진만을 오려낸 뒤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고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난 3년간의 거짓된 삶과 작별을 고했다. 사진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비로소 가슴속에 얹혀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밤새 내리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는데 서윤은 열린 현관문으로 걸어나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장갑을 꺼내 잠시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는데 그것은 수라로서의 과거도 최민석의 아내로서의 과거도 모두 버리고 오직 인간 한서윤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걸어 나갔는데 등 뒤로 떠오르는 태양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마치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 했다. 길가에는 아직 몇몇 기자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거대한 폭풍을 이겨낸 거목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전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